결혼 30년.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낯선 이름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미영이. 하트 표시까지. 저는 올해 62, 남편은 65입니다. 지난해 남편이 은퇴했습니다. 35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 저는 은퇴 후를 기대했습니다.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보러 다니고 느긋하게 노후를 즐기자고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은퇴 전보다 남편은 더 바빠졌습니다. 산악회니 동창 모임이니 봉사활동이니 핑계는 매일 달랐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친구들 만나는 재미에 빠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면도를 했습니다. 향수도 뿌렸습니다. 속옷도 새로 사 입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외모 신경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지.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거실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미영이 오늘 몇 시에 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이? 하트까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해. 진정해. 오해일 수도 있어.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 30년간 바뀐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영 오늘 저녁 뭐 해줄까요? 동수 된장찌개 먹고 싶다. 미영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수 형준이는 요즘 어때? 미영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아버지 얼굴 좀 자주 보여주세요. 형준이? 아버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리며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왜 내 폰 들고 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말했어요. 미영이가 누구야? 형준이는 또 누구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답해. 미영이가 누구냐고. 그게 형준이는 또 누구야? 왜 그 애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불러?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30초.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그러더군요. 30년 전 지방 발령으로 부산지사에서 1년 근무할 때 혼자 외로워 잠깐 만났다고. 당시 저는 둘째 임신 중이었습니다. 큰아이와 병환 중이신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도 둘째를 가진 몸으로 전 웃으며 괜찮아. 1년이면 금방이야. 걱정 말고 다녀와. 라고 말하며 보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큰아이를 키우고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1년을 버텼습니다. 새벽에 아이가 울면 달래고 낮에는 시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밤에는 빨래와 집안일을 했습니다. 힘들다는 말 한 번 안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 1년만 버티면 돼. 그렇게 정말 어렵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답니다. 박미영,
당시 27살, 부산지사의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외로웠어. 핑계가 아니라 진짜로. 외로웠다고? 내가 임신한 몸으로 시어머니 대소변 받아낼 때 당신은 외로웠어?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이가 있어. 전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뭐? 아들이야. 형준이라고. 올해 29이야. 29. 그럼 내가 둘째를 낳던 해에 그 여자도 아이를 낳은 거잖아. 같은 해에 같은 남자의 아이를.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30년이 사기였어. 내 인생이 사기였어.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준이가 백혈병이래.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적합자가 없대. 그래서 날 찾아온 거야. 백혈병, 골수 이식, 적합자. 머리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숨기다가 이제 와서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 좀 혼자 있을게.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밥을 하다가 빨래를 개다가 이혼해야 하나? 아이들한테 말해야 하나? 그냥 모른 척 할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남편에게 주소를 받아 혼자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후반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동수 씨 본처예요. 그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좁은 방 안, 낡은 장판, 곰팡이 핀 벽, 그리고 침대에 누운 젊은 남자, 말라비틀어진 몸, 빠진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은 남편을 빼닮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죠?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아버지 안 찾으려고 했어요. 평생 원망만 했거든요. 날 버린 사람이라고. 근데 엄마가 혼자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죽으면 엄마 혼자 남잖아요. 저는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29. 우리 둘째랑 같은 나이,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 미워해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워해야 해.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이 된 건데. 하지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침대에 누운 그 청년의 눈, 남편을 닮은 그 눈, 눈물 흘리며 사과하던 그 목소리. 아이는 죄가 없잖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죽으면 나는 평생 그 얼굴이 떠오르겠지.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린 거잖아. 그 죄책감을 안고 살 수 있을까? 나도 검사받아 볼게요. 골수 적합성. 뭐라고? 검사 결과 저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적합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진행됐고 형준은 살았습니다. 형준이가 회복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살았고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이제 정말 끝났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몇 달 뒤 형준이가 해외 발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싱가포르 지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멀리 가면 사람 사이의 인연도 자연히 옅어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국 전날 형준이가 남편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없는 동안만이라도 엄마 좀 가끔 봐주세요. 남편은 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허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남편의 외출은 다시 잦아졌습니다. 미영 씨네 보일러가 고장 났대. 미영 씨가 병원에 가야 한대. 혼자라서 많이 힘들어한대. 핑계는 늘 그럴듯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묻는다고 진실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도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같은 표정을 보는 것도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집 안에는 조용한 침묵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옷에서 익숙한 향이 났습니다. 그 여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휴대폰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울리지도 않았고 저를 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보았습니다. 미영, 우리 이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남은 인생 나랑 보내요. 남편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2억 원. 이자가 연체됐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형준이 수술비가 좀 모자라서. 그리고 미영 씨가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길래. 저는 너무 기가 막혀 말했어요. 그 여자 사업 자금을 우리 집을 담보로 금방 갚는다고 했어. 3개월만 빌려달라고. 남편은 어물어물 점점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박미영이요. 2달 전에 이사 갔는데요. 월세도 3달 밀리고 그냥 야반도주 했어요. 집주인은 오히려 제게 짜증을 내며 돌아섰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연락도 없고 집도 비어 있었습니다. 야반도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2억 원을 들고 사라진 것입니다. 30년간 모은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그날 밤 혼자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한 번의 용서, 그리고 이번엔 말없이 넘긴 침묵. 그 2가지가 이 모든 일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말을 잃었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무엇을 잃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매일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에는 더 이상 닿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과는 때가 지나면 그저 공기처럼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졌던 이야기, 아버지의 또 다른 아이, 그리고 집까지 걸린 빚. 아이들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좀 살아요. 엄마가 왜 참아야 했는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었습니다. 이자를 막아주고 아파트를 지키고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게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닙니다. 원망도 기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한 적이 있었구나. 하지만 사랑했던 기억과 함께 살아갈 이유는 다르다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를 사람들은 묻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각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저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를 살고 다음을 준비할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아픈 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지만 어떤 용서는 상대를 살리는 대신 자신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존중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걸. 30년을 함께 살아도 사람의 마음은 끝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아준 시간만큼 행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자기 마음을 접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대가로 돌아오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디까지 참으셨을까요?